우리 지역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봄 소풍 떠나기 좋은 4월인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나요? 자, 오늘은 바다로 갑니다. 예. 네. 신비의 바닷길이 있는 충남 보령 무창포 앞바다 이야기입니다. 예. 신비의 바닷길이라고 그러면은 뭐 조수 간만의 차로 이제 발생하는 건데. 네. 근데 저희가 참 봐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예. 옹기종기 앉아서 열린 바닷길에서 뭐 조개도 잡고 예. 그다음에 게. 그렇죠. 제가 충청도 옛날에 그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 잡고 예.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로 됐지만 예. 예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열린다. 그 신비의 바닷길로 사실 관광 상품화된 것이 불과 27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전에는 바닷길이 예. 그냥 열리기만 했고 예. 그런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음력 사리 때 열리는 것을 발견한 거죠. 이거를 이제 관광 상품으로 개발했고요. 예. 뭐 진도 같은 경우도 이제 신비의 바닷길 열리죠. 그런데 그렇죠.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것은 이제 보령이 먼저죠. 근데 이제 뭐 보통 무창포 하면은 바다에서 나는 아주 제철 그런 해산물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또 네. 이제 신비의 바닷길 체험까지 더해져 가지고 뭐 이제는 아주 정적인 명소가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네. 이런 현상을 왜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예. 뭐 보면은 좀 이따 화면 보시겠지만 뭐 도다리나 쭈꾸미 예. 좀 있으면 이제 알이 꽉 찬 암꽃게가 나오죠. 네. 그 제철 수산물이 이제 축제에 더해지면서 이제 예. 명소가 됐죠. 그 신비의 바닷길 축제 기간에는 이제 낮에는 저렇게 이제 조개 잡는 게 있고 예. 밤에는 나오죠. 전통 어업 체험이 있고요. 아. 네. 이런 행사로 자리 잡으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뭐 1년에 한 700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 700만 명. 해요. 오. 예. 예.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3년 만에 지난번에 처음 열렸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그리고 도다리 쭈꾸미 축제 네. 자,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오랜만에 바다 오니까 너무 신이 나서 서핑 타는 흉내를 한번 내봤어요. 어떠셨어요? 지금 여기가 석대도예요. 무창포 앞바다 그리고 섬 석대도인데 이게요 1.5km인데 축제 기간에는 이게 바다가 열려요. 기적! 그것도 S라인처럼. 똑같은 축제인데 쭈꾸미 축제인데 많이 다르네요. 여기는 보령 무창포인데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모래바람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딱 막아놨네요. 그 다음에 굉장히 쾌적해요. 그러니까 축제를 하더라도 이렇게 준비된 그 하스파틸리티라고 하죠. 수용 태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스와 부스 사이
충분한 공간과 통로를 확보해 혼잡도를 낮추고 관람객들이 여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 배려가 곳곳에 보이는데요. 어른, 아예 할 것 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축제를 즐깁니다. Are we going to Okila? Okila. Everybody loves Okila. But the lao is the cow with the luau. We throw 맞은편 공원에서는 자가발전 모노레일을 타며 여유를 만끽하고 봄이 무르익은 무창포에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합니다. Okila. What a beautiful day. Look at the elephant. I'll say that funny smile. He looks so happy. Look at that butterfly flying to paradise. It seems so easy. We don't need to be wasting time. I can see all the smallest signs. Don't know why I've been dreaming. It's maybe because I'm happy over you. 도다리는 또 알이 차갖고 쑥국 끓이면은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어요. 봄에 쑥을 많이 넣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맞다. 바다도 있고. 완전히 하와이 같아. 하와이. 여기는 하와이가 아니라 무창포예요. 무창포. 자, 봄의 전령사태 도다리 먹으러 왔습니다. 나왔어요? 도다리 쑥국 나왔습니다. 어우, 여기 1m 있는데 막 향이 그냥 쑥향이 확 나네. 이게 도다리 쑥국 맞죠? 네, 도다리 쑥국. 봄에는 도다리 쑥국. 5월달까지는 드시니까요. 5월달까지? 네. 3월부터 5월까지는 봄에 쑥국. 이 생긴 게 많이 나죠. 넙치 광어하고 좀 비슷한 것 네, 같은데. 강화하고 눈만 방향이 틀려요. 눈. 네, 눈. 아. 좌광우도 네. 왼쪽에 있으면은 광어, 오른쪽에 있으면 네. 도다리. 네. 예. 야, 진짜 튼실하게 생겼네. 네. 저기 잘 먹겠습니다. 네, 예. 생물이라. 예. 야. 맛있게 드세요. 예. 이게 쑥이 쑥쑥. 이 쑥이 왜 쑥인 줄 아세요? 쑥쑥 올라와서 그래요. 봄만 되면. 근데 이거 먹을 때는 이렇게 해서 국물을 육수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쑥향이 이 육수에 쫙 배게 해줘요. 제맛이야 이게. 자, 처음에 나올 때는 올리니까 쑥향. 몸통 하나 쫙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거 중간에 딱 올리고 국물 딱 올리고 이게 말이에요. 광어하고 도다리는 푹 끓여 맛있어요. 자, 와 진짜 야, 이 쑥이 진짜 묘한 놈이야 이게. 완전히 제압을 해. 모든 비린내를 제압하는 게 바로 쑥이에요, 쑥.
냉이보다도 향이 더 강하고 거리, 들녘 어디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쑥. 이 쑥이요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연탄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쑥이 진짜 몸에도 좋지만 진짜 음식을 풍미를 올리는데 최고 쑥이에요. 자, 국물 다시 한번 먹어볼게. 야, 진짜 통통한 가운데살. 도다리가요. 막 보세요, 한번 보시면 진짜 막 통통하죠. 이게 가을에 산란기예요. 근데 지금 봄에 먹는 도다리가 진짜 제 맛이야. 근데 제가 이렇게 다 먹어보니까 살살 녹아 입안에서. 그런데 도다리 그 육질을 쑥에 육수가 확 잡아줘요. 해산물과 만나니까 진짜 찰떡궁합이네. 생선은 푹 구워야 뼛속에 있는 어골에 있는 즙이 나와가지고 진짜 소나 돼지로 하면 사골국물처럼 이거 어골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계속 끓였는데 보세요. 색깔도 빨갛죠. 넣고 여기에다가 또 쑥을 올려서 죽처럼 된 밥하고 도다리살하고 쑥하고 먹으면 이게 뭐야? 삼합이지 뭐. 삼합. 응? 무창포 삼합이네. 옛날에 이 무창포에서는 쭈꾸미 축제만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절부터 갑자기 도다리가 많이 나오면서 야, 쭈꾸미한테 밀리지 않는 도다리 같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국 거의 유일무이하게 도다리하고 쭈꾸미하고 같이 묶어서 축제하는 거죠. 이제 다음 달이면 이쪽에는 또 뭐요? 꽃게, 안 꽃게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꽃게 또 먹으러 갑시다. 바다를 삶이 터전으로 정겨운 이야기가 닷을 내리고 사철 바다가 내어주는 보물로 풍요로움이 가득한 곳. 사람도 자연도 화사하게 봄빛으로 물든 그곳은 무창포입니다. 이 도톰한 도다리하고 또 향긋한 쑥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요. 쑥은 뭐 도다리뿐만 아니라 뭐 예. 광어, 뭐 이렇게 또 이제 우럭 같은 것도 잘 어울려요. 예. 그리고 이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은 예. 이달에도 열립니다. 아. 네,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열리는데요. 예. 보니까 19일은 오전 8시 반, 아. 20일은 9시 10분, 또 21일은 10시, 또 22일은 11시에 열려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예. 신비의 바닷길 가보셔서 바닷길도 걸어보고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도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이기진 기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양세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 유진초이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황기환 애국지사인데요. 황기환 지사의 유해가 순국 100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황 지사는 대한민국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다 1923년 미국에서 순국했는데요.
2013년부터 유해 봉환이 추진됐지만 난항을 겪었고 지난 4월 10일 드디어 고국의 땅을 받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의 기다림 끝에 먼저 잠든 동지들을 따라 대전 현충원에 영면한 황기환 애국지사. 누리꾼들도 황기환 지사의 유해 봉환을 반겼는데요.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마침내 돌아왔으니 이제는 편안하시길. 순국 100년 만에 도착한 대한민국은 어떠신가요?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댓글 살펴봤습니다. 지난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독립유공자들의 노력을 되새겨보는 것도 좋겠네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보시겠습니다. 절대 월드클래스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100호 기록했습니다. 지난 8일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브라이튼전에서 골을 기록하며 귀중한 100번째 골을 완성한 건데요. 2015년 9월에 프리미어리그 데뷔 후 8시즌 만에 이룬 값진 기록. 프리미어리그 사무국과 BBC 등 현지 매체의 축하 메시지도 쏟아졌는데요.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누리꾼들 반응도 살펴볼까요? 슈퍼손 슈퍼골. 잠깐 부진했지만 우리 흥 믿고 있었다고. 100호 골의 여운으로 새벽에 잠을 못 잤네요. 그래도 이런 감동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라는 댓글 살펴봤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보다 EPL에서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는 33명 뿐인데요. 더 많은 골을 넣어 더 높은 곳에 도달할 때까지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 260여 명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한국타이어 화재 사고 후 주민들로부터는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여론이 가득한 상황인데요. 이 성난 민심이 가라앉기도 전에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화재 원인을 밝힐 현장 감식은 이달 말로 다시금 연기된 상황인데요. 화재 후 한 달이 지났지만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러다 사람들 속에는 천불나겠네. 제발 제대로 된 대책부터 마련해주세요. 2014년 화재 때보다 왜 나아진 게 없는 걸까요? 이러다 또 화재 사고 날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라는 댓글들 살펴봤습니다. 화재가 난 공장 인근의 주민과 상인들은 아직 일상을 회복하지 못했고 공장 근로자들은 권고사직을 통보받기까지 한 상황. 하루라도 빨리 적절한 보상과 대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였습니다. 일 년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정치권의 떠오른 쟁점과 충청권 민심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박수현 전 대통령 비서실 국민소통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안정론과 정권 견제론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 결과 충청권에서는 야당 후보의 당선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49%로 여당 후보 당선을 기대한다는 응답보다 12%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정권 견제론이 우세하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이거는 박수현 수석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총선 1년을 앞두고 뭐 의례적으로 이런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고 분석을 해보는 것이죠. 네. 우선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이 나오고 그다음에 야당의 어떤 견제론을 현재로서는 국민이 선택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뭐 야당으로서 이 문제를 뭐 기분 좋아할 일이라거나 무슨 이렇게 할 일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문제는 야당의 지지율은 결과적으로 여당의 학위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야당이 무엇을 주도해서 나오는 여론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의 여론은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좀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결론을 국민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집권 여당이 국민이 왜 실망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면 이 여론은 언제든지 또 역전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뭐 크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이런 어떤 심판론이 무능론으로 굳어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기 전에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여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의 문제이기보다는 여당이 좀 성찰해보고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될 그럴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당 입장에서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박수현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먼저 깊은 반성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기인데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좀 실어주실 만도 한데 왜 이런 평가를 내리셨는가를 먼저 국민의힘이 겸허하게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뭐 정당 지지도는 같은 조사인데요. 네. 민주당이 33%,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32%로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인 점. 네. 또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지역구 교체, 의원 교체 필요가 또 63%나 나오고 재당선 필요는 또 22%밖에 안 나와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의석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민주당 쪽에 그 의원에 대한 교체 여론이 좀 더 높다고도 볼 수 있다는 점. 그래도 아직도 총선이 뭐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런 여론은 정말 앞으로도 시시각각 엄청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어쨌건 국민의힘은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에 반성을 거듭해야 되는 그러한 경고성 수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대통령과 그 또 여당의 인기가 현재로서 낮기 때문에 이제 예. 벌어진 현상일 것 같은데요. 또 여당에서는 이게 거대 여당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뭐 이번 정부 들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통치 행위에 대해서 사사건건 좀 뭐 비판적이고 또 일부 뭐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뭐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뭐 ICBM이라든지 북한 도발이 점점 거세지는데 김정은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뭐 규탄하는 뭐 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님 생각은? 예,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그렇게 비판하시고 나무라신다면 그건 충분히 수용을 하고 민주당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집권 여당이 민주당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거대 야당 때문이야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야당을 하는 것은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헤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얼마나 여당이 무능력하면 야당의 비판 때문에 국민의 평가를 못 받습니까? 그것은 여당이 스스로 반성해야 될 일이죠. 그것을 남 탓하고 야당 탓하는 것은 그것은 여당답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는 또 그런 모습을 안 했나요? 야당은 늘 그렇게 비판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국민께서 지금 당장은 성과가 안 나더라도 이렇게 가면 정말 우리 국민에게 희망이 있겠다. 이런 모습을 여당이 스스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김정은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건 납득이 안 가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이 도발에 대해서 일관되게 여당과 함께 그걸 규탄해왔고 비판해왔습니다. 민주당에게 늘 친북 어떤 정당이다, 친북 정권이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늘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미 철저한 색깔론에 불과하고요. 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집권당이 정말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잘 포용하면서 야당이 거대 야당이라면 야당의 목소리를 그만큼은 또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국민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윤석열 정부 임기 초에 뭐 그 입장에서 많은 소위 적폐청산이나 이런 걸 하느라고 뭐 여야 관계가 경색이 됐을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럴 시기가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야당에게 어떤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당 스스로가 좀 궁색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아까 우리 조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집권 여당다운 모습을 갖춰가는데 그런 야당을 자꾸 비판하는 이런 모습도 지금 이제 자제하고 네.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태영호 의원의 얘기고요. 김정은 대 비판 안 하는 그렇습니까? 거고. 네.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당 입장에서도 좀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에게 섭섭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다수당으로서 그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사실 야당 핑계를 대지는 않죠. 그런데 야당이 지금 정의당까지 합쳐서 거의 180석에 육박을 하고 있는 의회의 권력을 온전히 민주당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곡관리법 엊그제 큰 이슈가 됐습니다만 그것만 해도 주로 쌀인데요. 쌀에 대해서 시가가 조금 떨어지거나 또 평년치보다 조금 더 생산이 되면 그 남는 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만 해도 1년에 1조 원 정도나 들어간답니다. 그럼 이것은 매년 이런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은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양곡관리법 같은 것은 개정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민주당에서 수적으로 우위로 밀어붙이니까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거부권을 행사한 측면이 강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충분히 국민의힘에서 그 설득하고 설명하는 데 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제도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구별 없이 온 힘을 다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놓고 보면 민주당은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그래서 아까 지금 많은 규탄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크게 강력하게 규탄하신 기억이 없어요. 다만 오로지 국민의힘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 쪽에서 오로지 이거에 대해서 미국과 힘을 합쳐서 지금 대응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도. 그래서 사실은 안보 문제 이런 문제도 사실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구별 없이 힘을 합쳐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크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인데요. 특히 충청권의 경우는 국회의원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3%. 전국에서 인물 교체 여론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총선에서는 충청권에서 압승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물갈이 요구가 부담스러울까요? 그렇죠. 수치만 보면 민주당 의원들을 많이 교체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정치에 대한 혐오나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역 정치인들에 대한 이런 수치는 늘 평균적으로 이제 나오던 것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좀 아프게 받아들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무래도 현역 교체라든지 물갈이 나오면은 조금 기분 좋으시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국민들께서 그 국회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호감도나 신뢰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마 몇 번 하신 분들에 대해서 물갈이 여론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사실은 근데 국회의원은 선수로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인품이나 성품, 그다음에 실적, 업적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로만 가지고서 몇 선 이상은 물갈이 해야 돼 이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확실한 것은 국회나 국회의원이 좀 더 국민 앞에 겸허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이 지역의 일꾼을 뽑으려면은 지역 현안 해결 어떻게 힘있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주로 많이 보시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해나 사업들 좀 보겠는데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또 대통령 제2집무실, 또 혁신도시, 또 방위사업청 이전, 서산공항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정부의 대선 공약 실천 여부가 아무래도 이제 총선에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잘 됐다고 보세요? 글쎄요, 전반적으로는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7년 완전 이전을 목표로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제2집무실도 마찬가지로 2027년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상반기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혁신기관 공공이전은 좀 진행 속도가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려오는 기관이 특정이 안 돼서 애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 지방자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의 역량에 따라 있다기보다는 국가 시책과 그다음에 그 기관의 의사가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방위사업청 이전은 뭐 대전 서구로 완전히 이전하기로 확정이 됐고요. 다만 서산공항 문제는 지금 항상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반적으로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은 충청권에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지금 저희가 함께 걱정해야 될 문제는 수도권의 집중이라고 하는 현상이 갈수록 더 심화되는 상황에 있고요. 지방은 지방 소멸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데 지금 국가의 아젠다를 이야기할 때 지방 소멸, 지방 분권 이러한 어떤 주제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다뤄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다른 몇 선 의원, 다선 의원이 돼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다 현실성 없는 이야기고요. 우리 조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국회 한번 들어가시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예결위원이 되는 것은 소용이 없고요. 그 안에 예산안 조정 소위라고 있어요. 반드시 충청권의 여야가 한 명씩 그 개수조정소위라고 불렸던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대전시장 하시는 이장우 의원과 제가 19대 때는 딱 들어가가지고 정말 충청권의 이익을 많이 챙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어떤 거창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안 조정소위에 딱 들어가서 틀켜쥐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걸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 소멸과 지방 분권에 대한 이슈를 강력하게 지방 의원들이 계속 거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년 만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정 움직임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산공항 건설에도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뭐 저희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500억 정도면은 이제 예타 면제 조건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이게 뭐 총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들이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사실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어젠가 엊그젠가 뭐 대구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다 통과가 됐죠. 근데 여기는 예산이 거의 20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서산공항은 예산이 53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심성 뭐 무슨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이야기 같고요. 또 그 서산공항 같은 경우는 뭐 공항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활용 중인 군부대 활주로를 좀 더 넓히고 또 하나 활주로를 만들어서 한마디로 소규모 확장 개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공항은 또 만약에 그게 개항이 된다면 뭐 서산, 당진, 홍성, 뭐 보령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남부권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우리 충청도 서남부권에 아주 좋은 공항으로 지역공항으로 활성화될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고 보기보다는 지역의 수건 사업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원님께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 서산공항의 문제가 저는 바로 지역의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준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요. 이 문제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안 개수조정소위위원회에 딱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문제 틀켜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거창하게 뭘 다른 내 정치적인 욕심이나 이런 거 내세우지 말고 그런데 딱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강하고 아주 똘똘한 그런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정말 이거 뭐 500억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정말 지역에서 쩔쩔매고 무슨 뭐 530억을 499억으로 줄이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사실 충청도에서는 굉장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이 예타 면제 완화 관련해서는 수도권 언론하고 지역 언론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렇습니다. 수도권 언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선심성이다 이렇게 좀 몰아붙이는 그렇죠. 부분이 있고 지역 입장에서는 또 다르죠.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데 이 기준을 보면 인구가 점점 줄고 모든 것이 줄어가는 지방에서는 기존의 그런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지방에는 그런 것들을 유치하거나 실행할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방의 현실적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충청 민심은 역대 총선과 이제 지방선거, 대선까지 전국 민심의 이제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도 역시 뭐 충청 표심이 전국 이 민심의 이제 잣대가 될 것인지 또 각 당은 충청 민심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가 아무래도 당협위원장이니까 내년 총선 때 좋은 결과를 좀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민생 우선의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지역 공약 사업을 충실히 이행을 해서 정말 말로만 하는 빌공짜 그 공약이 아니고 꽉 찬 그런 공약 이행률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또 이런 것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몰라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 라인도 좀 더 강화를 해서 하고 있는 일, 추진한 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아마 내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청 민심이 모든 선거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우리 충청인의 충자가 바로 가운데 중에 마음심 아닙니까? 언제든지 마음의 중심을 가장 잘 잡는 것이 충청인이기 때문에 어떤 보수와 진보 이런 데 한쪽에 확 휩쓸리지 않고 그런 중심을 보아서 지금 우리 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사람, 잘하는 정당에게 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청의 민심을 중요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선거에도 반드시 우리 충청의 민심이 바로미터가 될 것은 틀림없고요. 충청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각 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어떤 당의 활동, 행동, 정치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충청인의 마음을 얻는 노력을 가일층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배승아 양의 가슴 아픈 사연과 또 충청 민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뉴스크레딧 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